커피가 왜 이슬람권에서 유럽으로 퍼졌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왜 허니 프로세스를 따지고 왜 에스프레소와 드립을 구분하고 왜 V60과 칼리타, 심지어 교방까지 신경 쓰는지도 같이 보입니다. 커피는 처음부터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와 무역, 가공과 추출이 겹치며 계속 해석되어 온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커피가 문화와 무역을 거쳐 가공과 추출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출발점부터 보면 커피나무의 기원은 에티오피아 쪽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 커피가 음료 문화와 재배, 무역 상품으로 본격화된 중심지는 15세기 예멘과 이슬람권이었습니다. 브리테니커와 NCA 같은 기본 자료 흐름을 봐도 유럽 확산의 핵심 중간 단계는 바로 이 예멘과 이슬람권 문화권입니다. 커피가 이슬람권에서 빠르게 퍼진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밤 기도와 학문 활동을 돕는 각성 음료였고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사교 음료였으며 메카와 카이로, 콘스탄티노플의 커피 하우스는 대화와 뉴스, 정치 토론이 오가는 사회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모카항, 홍해 무역, 오스만 제국, 베네치아 상인 네트워크를 따라 커피는 유럽으로 들어가 17세기 커피하우스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로 퍼진 커피는 어디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재료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허니 프로세스죠. 이름 때문에 꿀을 넣는 커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허니 프로세스는 실제 벌꿀을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커피 체리의 껍질을 벗긴 뒤 씨앗 주변에 끈적한 점액질, 즉 뮤실리즈를 일부 남긴 채 말리는 가공입니다. 그래서 허니 프로세스는 워시드와 내추럴의 중간쯤에 놓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점액질을 적게 남기면 워시드처럼 더 깔끔하고 산미가 선명한 쪽으로 가고 많이 남기면 내추럴처럼 단맛 바디, 과일감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점액질이 많이 남을수록 뭉침, 과발효, 곰팡이, 불균일 건조 위험도 커져서 생산자의 건조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공이 끝난 커피를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단계로 오면 가장 큰 갈림길은 에스프레소와 드립입니다. 이 둘의 핵심 차이는 압력으로 짧게 농축하느냐, 중력으로 길게 우려내느냐입니다. 즉, 같은 커피라도 추출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스프레소는 보통 약 9바 전후의 높은 압력으로 아주 곱게 간 커피를 25에서 30초 안에 빠르게 통과시키는 고압 추출입니다. 반대로 드립은 압력 없이 중력으로 비교적 굵은 분수에 2.5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물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프레소는 짧고 진하게 짜내는 샷이고 드립은 차처럼 길고 천천히 우려내는 추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작은 양 안에 높은 농도와 바디, 크레마가 응축되고 드립은 더 큰 잔에 맑고 투명한 향미와 긴 여운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에스프레소가 무조건 카페인이 더 세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밀리리터당 농도는 에스프레소가 높고 한 잔 전체 총량은 드립이 더 많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단순히 진하다, 연하다가 아니라 농도와 질감, 그리고 향미가 펼쳐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드립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도구의 구조가 물 흐름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예가 V60과 칼리타 웨이브입니다. 하리오 공식 설명은 V60을 원뿔형 구조와 큰 단일 배출구, 나선형 리브를 가진 드리퍼로 설명하고 칼리타는 평평한 바닥과 작은 구멍 3개, 웨이브 필터를 통해 비교적 균일한 추출을 돕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 말은 결국 V60은 물기를 사용자가 더 많이 통제하는 도구라는 뜻이고 칼리타는 물 흐름을 드리퍼, 구조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V60은 물 붓는 속도와 위치에 따라 향과 산미, 깔끔함을 섬세하게 조정하기 좋지만 그만큼 실수도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칼리타는 커피층이 비교적 평평하고 물이 안정적으로 빠져서 초보자도 균형감과 단맛,
바디를 비교적 일관되게 만들기 쉬운 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변수가 바로 교반입니다. 핸드드립에서 교반은 스푼으로 젓는 행동만 뜻하지 않습니다. 드리퍼를 살짝 돌리는 스월, 가볍게 태핑하는 동작, 심지어 물줄기의 높이와 힘으로 커피층을 흔드는 것까지 모두 교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목적은 더 세게 섞기가 아니라 물과 커피 가루가 더 고르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반이 부족하면 일부 가루는 덜 젖고 일부는 물끼리 집중돼 채널링이 생기면서 추출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펜실베이니아대 연구 소개에서도 물줄기 자체가 커피층을 섞고 접촉을 늘려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반이 너무 강하면 미분이 필터 쪽으로 몰리면서 막힘이 생기고 드로다운이 느려지고 떫고 답답한 맛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반은 꼭 해야 하는 정답 동작이라기보다 균일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 도구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초보자라면 많이 젓는 것보다 블룸 때 가볍게 적시고 필요할 때만 살짝 흔들어 커피층을 정리하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움직임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개입해서 균일한 추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커피는 예멘과 이슬람권의 도시 문화와 무역망을 타고 유럽으로 퍼졌고, 산지에서는 허니 같은 가공 방식으로 맛의 방향이 달라졌으며, 추출 단계에서는 에스프레소와 드립이라는 전혀 다른 원리가 한 잔의 농도와 질감을 바꿉니다. 그리고 같은 드립 안에서도 V60과 칼리타의 구조, 마지막 교반의 방식까지 모두 물 흐름과 균일성을 바꾸며 맛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해한다는 건 원두 이름 하나를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가 커피를 퍼뜨렸는지, 어떤 가공이 단맛과 바디를 만들었는지, 어떤 추출 방식이 향미를 어떻게 꺼내는지, 그리고 내가 손으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함께 읽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 커피 지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는 역사와 가공, 추출과 도구, 그리고 마지막 손동작까지 이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